초1부터 고3까지 총 12년. 한정된 시간 동안 결과를 내야 하니 학부모가 되는 순간부터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뀝니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아이와의 관계도 바뀌게 되죠. 밝고 긍정적인 면이 예뻤던 아이였는데 이젠 안 좋은 점수를 맞고도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제까지의 장점이 단점으로 변하는 순간을 겪으며 아이도 부모도 혼란을 느낍니다. 이쯤에서 대한민국의 각 가정이 화목하게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감이 오실 겁니다. 부모와 학부모의 경계를 오가니 그 와중에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혼란이 생기고 그 혼란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수험생 아이와 학부모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아이와의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부모는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와의 관계도 개선하고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비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공세 성장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서울대의 한 트럭 보낸 고등쌤의 조언이라는 영상으로 단숨에 17만 초등맘들을 사로잡은 유튜버 분당 강쌤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학고열이 높기로 유명한 대치동과 분당 지역에서 20년째 활약 중인 입시 전문 강사이자 수능국어, 대입 논술, 대입 수학 등 3개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으로 사교육에 대한 시각과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교육 철학을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첫 책인 스카이버스는 기존의 자녀 교육서와는 달리 아이에게 필독서 읽기를 강요하지 말 것과 선행을 자제하고 교과서 공부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등 시기에 입시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부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 나가면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명문대에 반드시 입학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와 학부모? 딱 한 글자만 더해졌을 뿐인데 뭐가 다른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부모와 학부모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만 저는 부모와 학부모 사이에는 분명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초1부터 고3까지 총 12년의 한정된 시간 동안 결과를 내야 하니 학부모가 되는 순간부터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뀝니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아이와의 관계도 바뀌게 되죠. 밝고 긍정적인 면이 예뻤던 아이였는데 이젠 안 좋은 점수를 맞고도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제까지의 장점이 단점으로 변하는 순간을 겪으며 아이도 부모도 혼란을 느낍니다. 학부모 설명회에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공부만 딱 빼고 보면 참 예쁘죠. 이 말에 학부모들의 긴장은 눈 녹듯 사라지고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공감하기 때문이겠죠. 부모의 눈에는 착하고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가 참 예쁩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눈으로 보면 성격 더럽고 까칠하고 이기적이지만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가 더 빛나 보입니다. 부모와 학부모의 눈은 이렇게 큰 온도차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아이의 정서적, 육체적 건강을 기르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면 학부모로서의 역할은 학업 효율과 그 결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벅찬데 학부모로서의 역할까지 더해지니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됩니다.
부모와 학부모, 이렇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 두 역할을 동시에 잘 수행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밤을 새워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건강 상하니 그만 일찍 자거라 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마음은 안타깝지만 잠을 더 줄여서라도 성적이 나와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일 테니까요. 부모님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부모를 위한 것인지 아이를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초점이 부모에게 있다면 결과가 중요해지고 초점이 아이에게 있다면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아이의 삶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을 쟁취한 뒤에도 한없이 불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만 중요하게 여겨진 길을 걸어왔기에 그 과정에서 아이는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부모의 만족을 위해 도구로 사용된 아이는 진정한 행복을 잘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이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고에 빠지는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내가 좋다고 판단한 것이 아이에겐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대 입학했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좋은 직업에 많은 재산을 모으고도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의 가치가 같은 것이 아니며 행복은 외적인 것만 충족되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진실로 아이의 행복을 위한다면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겠다며 많은 시간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했을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실패도 겪겠지만 한 단계씩 성장하는 기쁨도 동시에 맛볼 것이기 때문에 아이는 더욱 많은 것을 얻고 내적으로도 단단해질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의 행복은 평생 써도 없어지지 않을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아이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미래의 행복을 위한다는 핑계로 부모가 현재의 아이를 고통과 불행 속에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면 비로소 내 아이가 보입니다. 다른 아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차 있을 때는 점수만 보이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유가 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특정 과목을 어려워하는 이유, 이 책을 읽기 힘들어하는 이유,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 어떤 선생님과 관계가 힘들었던 이유들을 알게 됩니다. 모르면 두렵지만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알면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방법만 정확하다면 설령 한두 번은 실패하더라도 결국엔 해낼 수 있으니 초조한 마음도 이내 사라질 겁니다. 하루 만에 해결될 일일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은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부모가 해결하면 금방 끝날 일도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려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종착지는 모든 것의 주체가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아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 아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부모의 정보력이 뛰어나고 부모가 이끄는 대로 잘 따르는 아이라면 대입에서 많이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통하는 때는 딱 대입까지입니다. 대입 이후에도 부모의 설계를 따를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비극이 되겠죠. 아이를 파악하고 정확한 방향을 찾았다면 그 뒤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느리더라도 업고 대신 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느리지만 스스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순간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아이 스스로가 훨훨 날 수 있는 날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에서 학부모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에 더해 학부모로서의 역할까지 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은 12년 동안 아이와 함께 부모도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 더 좋은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에서 학부모로 인식을 전환하고 좋은 학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역시 끝없이 배워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공부의 기본은 초등 교과서입니다.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심화하여 중학교에서 다시 배우고 거기에 좀 더 심화하여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구조입니다. 공부를 단계별로 쌓아가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자판기 개념을 통해 함수를 배웠다면 중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함수를 수식화시키고 그래프화시키는 방식을 습득하며 고등학교에서는 중등 내용의 기초에서 고차원의 다양한 함수들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 밖의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지금 배운 것이 좋든 싫든 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렇게 2번이나 심화학습 및 복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기초가 되는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초등 시기에는 암기나 심화보다 전반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춰 학습해야 합니다. 교과서에서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없도록 말이죠. 초등학교 교과서 읽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학년에 맞춰보는 교과서 읽기는 시간도 충분하고 난이도도 쉬운 편입니다. 반드시 읽도록 독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아이가 진지하게 학습에 임하려고 할 때 큰 힘이 됩니다. 고학년이 되었다면 이제는 교과서를 정독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복습의 개념으로 문제집을 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문제집은 아이가 소화 가능한 수준인지 교과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현행을 버거워한다면 문제집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라리 교과서를 좀 더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앞서 고학년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때라고는 했지만 대입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 역시 기초 지식을 쌓는 수준에서 웃도는 정도니 당장 높은 시험 점수를 받는 것보다 지식 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과서를 정독해야 하는데 교과서에 사용된 단어나 문장을 읽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학년 때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스스로 공부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지식체계의 큰 틀 세우기입니다. 2가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공부하기. 결국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지만 많이들 놓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다가 고등학교에 와서 무너지는 학생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공부 패턴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중학교 때까지 수동적으로 공부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까지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얼마나 어떻게 개입했느냐가 아이의 실력을 판가름하죠. 그런 이유로 거실을 공부방처럼 만들어 아이의 공부를 내내 감시하고 강요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옆에 끼고 앉아서 억지로 공부하게 하니 당장 학원이나 학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 방식이 통하는 것은 길어봤자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입니다.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대부분 대책 없이 무너집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양도 아니거니와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에 대부분의 단원에 손도 댈 수 없습니다. 이때는 부모의 개입도 쉽지 않습니다. 난이도도 그렇지만 양도 방대에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다음 단계는 뻔합니다. 나가 떨어지거나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하는 거죠. 어떤 과목에도 흥미가 안 생기고 무기력해집니다. 진검승부가 시작되는 것은 고등학교부터인데 혼자 달리는 법을 알지 못해서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주저앉는 겁니다. 반면 중학교까지 존재감이 없다가 고등학교부터 치고 올라가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따금씩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특정 학생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우리 애랑 걔랑은 비교도 안 됐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신 차렸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당 학생의 중학교 성적이 낮았던 이유는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의 성적은 안정적이었지만 나머지 암기 과목의 점수가 낮아 실력이 좋지 않은 학생처럼 보인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초, 중등 과정의 교과서를 충분히 이해해왔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공부법을 터득해 나간 학생들입니다. 어떤 과목,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던져져도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암기 과목은 이제부터 외우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시너지가 나는 순간인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성적이 쭉쭉 상승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 없이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아이들은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난리가 납니다. 자신만의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니 이런저런 시도를 해볼 용기도 나질 않습니다. 당연히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 성적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대입을 결정하는 건 고등학교 성적입니다. 지금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쌓아온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뿌리를 다져나가는 거라 생각하세요. 튼튼한 뿌리를 가진 아이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미리 달리다가 방전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달릴 수 있도록 건강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식체계의 큰 틀 세우기. 고학년은 본격적으로 학습이 시작되는 시기이기에 큰 틀을 세우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학문적으로 약속된 논리체계의 뼈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려에 대해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부터 설명하실 건가요? 지식의 뼈대를 잘 세운 학생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머릿속에 순서가 그려집니다. 우선 고려의 정치제도와 신분제도부터 시작해 경제제도, 국방제도 및 문화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하겠죠. 어린 시절부터 봐온 교과서가 바로 이런 순서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초중고 모두 똑같습니다. 역사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과목에도 모두 체계성과 틀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바로 이 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틀은 생각보다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것을 목차에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그렇기에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 교과서의 목차를 읽고 간략하게 외워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펼치기 전에 오늘 공부할 부분이 목차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며 공부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이 몸에 익으면 익을수록 머릿속에 세운 체계가 점차 구체화될 겁니다. 공부 시작 전에 목차 외우기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암기 비법이기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요리를 잘하는 사람과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논리적인 구조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를 만든다고 하면 메뉴가 한식이니 다진 마늘은 기본으로 들어갈 테고 국물 요리니까 육수를 위해 된장과 멸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거기에 취향대로 양파, 감자, 두부 등을 넣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순서가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된장찌개의 재료가 된장, 멸치, 다진 마늘, 양파, 감자, 두부라는 것부터 달달 외웁니다. 하지만 각 재료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모르기에 순서도 혼동하고 꼭 필요한 재료를 빼먹기도 하죠.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나머지 재료는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서도 된장이 빠지는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을 체계화해 틀을 세운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고해지고 깊어지는 목차의 체계를 누구보다 쉽게 이해하고 지식 체계의 틀을 점차 키워가는 데 집중할 테니까요. 초등학교 고학년의 목표는 교과서 목차를 암기하고 목차 뼈대에 살을 붙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훈련된다면 초등학교 때는 공부로 눈에 띄지 않았더라도 고등학교에 가서는 최상위권으로 자리 잡은 다음 쭉 유지하게 될 겁니다. 가면 갈수록 힘을 발휘하는 전략이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국어가 입시의 성패를 결정한다. 국어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 중에서도 대입의 진검승부는 국어에 있다고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국어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가 중요한데 이 표준 점수는 난이도를 반영하는 점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시험을 잘 본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리해진다는 뜻이죠. 반대로 쉬운 시험을 잘 본 학생에게는 큰 이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어는 도대체 얼마나 어려워진 걸까요? 2022년 수능 국어는 또 역대 최고 난이도로 평가됩니다. 전국의 수학 만점자는 2,702명, 영어 1등급은 27,830명이라는데 국어 만점자는 고작 28명이 다였습니다. 정작 그의 수능 평가원은 국어 문제를 어렵지 않게 출제했고 초고난도 문항은 없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1교시를 망치니 연쇄적으로 시험을 망친 학생들이 속출했고 국어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면 국어 시험을 잘 봐야 합니다. 국어는 대충 이해하는 과목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어 해결할 수 있는 과목도 아닙니다. 반드시 학습해야 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며 이 점수로 대학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능 국어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것을요.
보통 초등 학부모님들은 아이의 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독서 토론, 논술 학원을 조기부터 등록합니다. 그것 외에는 어떻게 국어를 대비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니 그저 뭐라도 읽히며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고 자신의 생각을 써보고 말하는 모든 일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정을 아이가 즐겁게 여긴다면 공부를 떠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습득할 기회를 얻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 과정이 수능 국어 점수를 높이기 위한 지름길은 아닙니다. 수능 국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2년에는 역대급 불수능으로 많은 수험생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국어는 영어, 수학과 달리 학습적인 접근이 가장 늦게 시작되는 과목입니다. 수능 국어는 말을 잘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 국어에서 요구되는 것은 체계적인 국어 학습, 이것이 가장 정확한 길이며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독서의 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서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권장해야 합니다. 단지 독서를 강요하거나 특정 교재를 선정해서 반드시 이것을 봐야 한다고 부담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할 뿐입니다. 필독 리스트나 권장 리스트를 선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대입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독서 습관 형성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입을 생각한다면 사회나 과학 같은 과목들을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수능 국어는 다른 과목과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다른 과목은 그 과목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과목의 공부만 잘해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국어는 그 외에도 다양한 영역을 읽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능의 국어 영역에서는 실제로 법, 철학, 경제, 역사,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내용의 지문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시험장에서 읽고서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문들은 우리가 국어 교과서로 배웠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걸 비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매년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비문학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탑10을 뽑아보면 한 해도 빠짐없이 비문학이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수능 국어의 운명은 비문학에 달려있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렇게 매년 수능에서 비문학이 대두되다 보니 각 전문가들은 비문학을 잘 풀 수 있는 방법이라며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력한 주장이 바로 책 읽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아 비문학에 약한 것이라는 근거를 붙여서 말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책을 그냥 읽는 것은 좋지만 수능 국어를 위해 책 읽기를 한다는 것은 다소 위험한 발상입니다. 수능 국어의 본질은 과목별 수학 능력이고 그렇다면 그 해답은 교육과정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문학 영역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국어 교과서 안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다양한 전공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준의 배경 지식이나 읽기 능력을 요구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비문학은 어떻게 학습해야 할까요? 비문학의 내공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와 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과학 교과서에는 철학, 경제, 역사, 지리, 정치, 법률과 과학 등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깊이 있는 지식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성도 해당 학년의 교과서만 잘 익혀둔다면 다음 학기의 내용을 문제없이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체계적입니다. 즉, 학년별 사회 및 과학 교과서는 그 어떤 권장도서나 필독서보다도 방대한 양질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수능과 연계된 EBS 교재 등의 제시문과 그에 따르는 몇몇 문제들만 살펴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능 국어 지문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학 관련 내용이 아닌 사회나 과학 교과와 관련한 내용이 빈번히 등장합니다. 실제로 국어를 어려워하는 이과 학생들도 과학 관련 지문이 나오면 비교적 쉽게 풀곤 하죠. 하지만 고등학교까지 국어 내신도 좋고 책도 많이 읽었다는 문과 학생들의 경우 국어 시험에서 과학 관련한 지문이 나오면 갈피를 못 잡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학생들을 지켜본 결과 주요 과목인 국영수 사과의 내용을 균형 있게 공부한 학생이 비문학이 어려워서 발목을 잡힌 경우는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독서를 많이 했지만 비문학을 못하는 경우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좋다며 권하는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사회와 과학 교과서를 열심히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입 논술과 관련된 가장 큰 오해는 이 시험을 글짓기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입 논술은 글짓기와는 거리가 멀고 정답이 존재하는 긴 서술형 문제와 유사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잘 쓰는 학생에게 유리한 시험이 아닙니다. 교과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문장은 다소 거칠어도 결국 문제를 잘 푸는 학생에게 유리한 시험이죠. 대입 논술은 다양한 제시문이 주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 답을 하는 시험입니다. 제시문에는 영어 지문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나 과학, 역사, 심지어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제시문을 보고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입니다. 먼저 대학에서 논술 및 면접 전형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대학에서는 매년 시험의 출제 의도 및 해설집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어떻게 논술을 위해 학습해야 하는지 감이 옵니다. 몇몇 대학의 안내 자료는 제시문의 경우 통합사회, 고전과 윤리, 문학 영어 등의 교과서에서 발췌하며 고등교육과정을 착실히 이행했다면 자주 경험했을 만한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대입 논술은 고등학교까지 교과서로 기본을 충실하게 다진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적을 수 있을 만한 문제 위주로 출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입에서의 면접 역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면접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자리는 자신의 생각과 포부 등을 밝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요 과목 교과에서 비롯된 문제를 일정 시간 동안 고민해 본 뒤에 교수들 앞에 서서 자신이 생각한 답을 칠판에 풀거나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때 흔하게 하는 독서 토론 논술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정리해보면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시험인 수능이나 논술, 구술, 면접 모두 현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요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수적이며 국어, 비문학과 논술, 면접과 같은 전형을 위해서는 사회와 과학 교과서를 필히 학습하는 것이 수많은 책을 섭렵하는 것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문학, 논술, 면접 모두 당장 책을 많이 읽고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종합적인 사고력을 길러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인 사고력은 주요 과목 교과서, 특히 사회와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차근차근 배경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읽고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하며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한다면 입시에서 굉장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쉬운 초등 교과서로 시작하세요. 일찍부터 공부를 쌓아간다면 이후 자연스럽게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어떤 사교육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학년별 학습 방법과 과목별 학습 내용은 책에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꼭 구입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학공세 성장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